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로 취임 2주년을 맞았습니다. 취임 초반 50%였던 지지율이 절반 아래로 떨어지며 앞으로 3년 국정 운영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국정 동력 회복을 위한 윤 대통령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입니다. 2년 전 취임식에서 35번 자유를 외쳤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 지지율은 한국갤럽 기준 53%까지 기록하며 국민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이유라는 출근길 문답 도어 스태핑은 파격을 상징했고, 모르겠습니다. 저 어떻게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3대 개혁 드라이브와 화물연대 파업 강경 대처 등은 추진력으로 인식되며 집권 첫 해 마지막 달 지지율은 36%를 기록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첫 한미일 정상회의나 각종 투자 유치 등 순방이 곧 민생이란 기치 아래 정상 외교에서도 적잖은 성과를 남겼습니다. 삼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소야대 전국에도 35% 안팎을 오가며 콘크리트로도 불렸지만 지난해 말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고물가 속 엑스포 유치 실패,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거부권 정국까지 줄줄이 악재가 이어지며 올해 2월 지지율은 9달 만에 30%대가 깨졌고 KBS 대담에선 박절하지 못했다는 답에 실망만 키웠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2,000명 의대 증원 추진으로 지지율은 3월 초 39%로 반등했지만 의료 공백 우려는 고스란히 총선 전국의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이종섭 전 대사 피의자 임명 논란, 대파 875원 발언 논란 등이 겹치며 여당에서조차 용산발 리스크란 반발이 빗발쳤습니다. 총선 결과는 여당의 참패, 선거 직후 나온 윤 대통령 지지율은 23%로 취임 후 가장 낮았습니다. 총선 뒤 소통을 내걸고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개최했지만 지지율은 여전히 20%대에 머문 가운데 이후 열린 1년 9개월 만의 기자회견에선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과란 표현이 나왔습니다.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취임 2주년을 맞은 윤 대통령, 50%대 지지율은 2년 만에 반토막이 나며 2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소통과 협치를 통한 민생 회복이 앞으로 3년 국정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야권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검 관철을 위한 농성에 나서는가 하면 대통령 회견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별도 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일단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며 최상병 특검법에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초선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즉각 특검 관철을 위한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병 특검 즉각 수용하라! 수용하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범야권 대표들을 잇따라 예방했는데 특검 공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22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여당에서 이탈표 8명만 나와도 192석 범야권 공조로 대통령 거부권까지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는 분명한 부분으로서 멋진 경쟁을 해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윤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며 특검법 전면 수용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최해병 곁에서 수색 작업을 했던 생존 장병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해병 특검을 수용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걸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나쁜 정치 아닙니까? 민주당은 또 민생회복지원금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법안으로 발의해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지금 시급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서의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처리 절차에 임하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금융투자 소비세 폐지도 경제적으로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며 예정대로 내년엔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검부터 각종 법안들까지 정부 여당을 향한 야권의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거세지는 야당의 특검 공세에 여당은 진행되는 수사를 지켜보는 게 먼저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을 결심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은 재표결에 대비한 이탈표 단속이라는 숙제를 안기도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주도해 강행 처리한 최상병 특검법에 윤 대통령은 적어도 지금은 때가 아니란 입장이었습니다.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결심했다고 보는 관측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이 정도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결심하신 거라고 봐야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당은 공수처 수사를 지켜본 뒤 미흡하면 특검을 도입하자는 윤 대통령의 선 수사, 후 특검 발언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왕성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또 특검을 하자? 이것은 절차적인 한계가 있다. 단계적 방법이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해명하는 데 더 효과적이다. 이건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오는 14일 국무회의 때가 유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거부된 법안이 본회의 재표결에서 가결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여권의 이탈표 없이는 특검 도입이 불가능합니다. 여당에서 최소 17명이 반란표를 던지면 법안이 통과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점과 22대 총선 낙선자, 소신파 등이 변수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다시 투표할 일이 생기면 찬성표를 던질 거라고 공언했습니다. 결국은 헌법기관으로 각자의 소신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장 특검에는 반대한 윤 대통령과 생각과 기조가 같다며 취임 일성으로 단일 대우를 내걸었습니다. 단연 특검 이탈표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전당대회 시점과 규칙 개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대표 선출 시기를 정할 권한은 지도부에 있다고 못 박았지만 당권 주자들의 물밑 신경전은 여전한 분위기입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8월 전당대회론에 대한 반발 등 당대표 선출 시점을 둘러싼 논란이 식지 않자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시 한번 진화에 나섰습니다. 전당대회 결정 권한은 현 지도부, 즉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당원 당규에 따르면은 40일이 되는 부분만 특정이 돼 있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건 이제 지도부에 맡겨져 있는 거거든요. 당대표 행세하지 말라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비판은 수용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확전을 자제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두 말씀을 다 저의 힘이 된다고 봐요. 저의 에너지로 사용하겠습니다. 일부 당권 주자들은 최대한 빨리 전당대회를 치르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당을 빨리 수습을 해서 민심과 가까운 지도부를 빨리 구성하는 데 공정한 관리를 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충실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가 늦어지면 총선 패배 책임론이 희석되며 한동훈 전 위원장의 복귀에 힘이 실린다는 분석에 한 전 위원장을 향한 견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전 위원장이 검사 시절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책임자였다는 점을 부각하며 연일 날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나경원 당선인은 한 전 위원장이 출마하면 자신도 출마할 거란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 정치 행보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대표가 대선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한 당원상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을 두고도 찬반 여론이 팽팽합니다. 당권을 대권의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보는 쪽에서는 당원 개정에 힘을 싣지만
당대표는 자기가 하는 대선을 주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당원 취지에 찬성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권 대권 주자들이 전당대회를 고리로 룰 신경전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당원 100% 투표인 전당대회 규칙 개정 여부를 놓고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황우여 비대위의 고심은 그만큼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휴가 중 지지자들에게 내부 갈등 때문에 힘을 빼지 말자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부쩍 단일 대우를 강조하는 모습인데 총선 이후 당내 리더십을 더 강화하려는 행보로 해석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이번 치료차 휴가를 낸 이재명 대표가 1년 반 만에 온라인 팬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지지자들의 헌신 덕에 총선에서 이겼지만 앞으로 더 큰 산을 넘어야 한다며 내부 갈등과 대립 때문에 힘을 빼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같은 정당 구성원으로서 당론 입법의 중요성을 역설했던 당선인 총회에 이어 또 한 번 단일 대우를 강조한 겁니다.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어떤 법안들도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해서 그건 정말로 옳지 않다. 이 대표의 단한 메시지는 다가올 22대 국회에서 입법 동력을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또 어떤 정책을 펴려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그 성과가 당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 연임론이 흘러나오는 상황에 비춰보면 당 장악력을 더 공고히 다지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작년 이미 체포동의안부터 시작해서 또 단식 그리고 피습 그리고 총선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오셨습니다. 강성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검토 필요성을 시사한 것도 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개인적 소견이 포함됐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종부세와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민주당이 그 부분과 관련된 검토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당 안팎에선 대권을 바라보는 이 대표가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부동층 표심을 고려해 일찌감치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에 나섰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아직 설만무성한 이재명 대표의 연임 여부도 결국 대권 행보에 미칠 유불리 계산과 맞물려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스러운 눈길도 많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불법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결과 발표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감사원은 어제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해당 의혹과 관련해 감사위원회를 열었지만 일부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더 명확히 확인하고 보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의혹은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지난 2022년 시민 700여 명과 함께 국민감사를 청구한 건으로 부패방지권유기법은 국민제안감사에 대해 60일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부는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갖가지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보위, 군의관 투입에 이어 급기야는 외국 의사도 국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는데요. 이딴 극약 처방이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정부는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파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외국 의사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원래는 외국 의사 면허가 있어도 한국에서 시험을 통과해야만 국내 진료가 가능한데 이 절차를 없앤 겁니다. 현재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으나 앞서 설명드린 대로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어 정부는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위기 경보 심각 단계일 경우로 제한을 두긴 했지만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어찌할 거며 의료의 질도 낮아질 거라는 겁니다. 질적으로 떨어지는 외국 의사들을 수입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아도 마땅하다. 이런 뜻이죠. 국민 생명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배상을 하겠다. 이렇게 책임감 있는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반발 속에서도 정부는 이런 대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문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일례로 개원일가 수련병원의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또 공중보건의가 상급병원으로 가면서 정작 보건소는 비대면 진료를 늘릴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휴진과 사직 압박도 계속되고 있고 만약 다음 주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카드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문제가 골마터지기 전에 그리고 지금처럼 그나마 버틸 수 있을 때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찾는 게 유일한 치료제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일부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증원 등에 반발하며 어제 하루 집단 휴진에 들어갔지만 현장에서 큰 차질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주 1회 휴진 방침에 따라 지난달 30일, 이달 3일에 이어 어제 전국적으로 휴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빅5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4곳을 포함해 의대를 두고 있는 전국의 대형 병원 교수 일부가 하루 휴진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어제 오후 브리핑에서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해 이렇게 유감을 표명하고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일관계 복원 기조로 정부가 그동안 뒷짐만 지고 있는 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내놨습니다. 강도현 2차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기업의 의사를 확인하고 입장을 가장 확인해서 지원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완전히 부당한 차별 내지는 압박을 받았다고 판단을 했다면 정부의 현재까지의 대응은 달랐을 겁니다. 네이버가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었고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에 있어서 네이버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배추와 양배추, 마른 김 등 농수산물 7종 가격을 잡기 위해 무관세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금징어라 불리는 오징어와 명태 등의 비축 물량도 풀기로 했는데요.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물가 안정을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로 강조했습니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이 외식 물가를 잡는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와 당근, 김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해 할당 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배추는 10월 말까지 수입 전량을, 양배추는 다음 달 말까지 6,000톤, 코코아두는 12월까지 수입 전량에 무관세가 적용됩니다. 마른 김과 조미김도 각각 700톤과 125톤이 할당 관세 대상입니다. 관세를 0%까지 낮춰 수입 물량을 확대해 가격 불안을 잡겠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한 김은 해수부와 공정위, 해경이 공동으로 유통시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양식장 2,700헥타르를 신규 개발해 올해 생산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축구장 넓이의 3,800배 규모입니다. 또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오징어와 고등어, 갈치 등 정보 비축 물량 5,000톤이 시중에 풀립니다. 이와 함께 이달 중 배추와 무가 매일 방출됩니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5월에도 매일 배추 110톤, 무 80톤 규모를 지속 방출하고 5, 6월 중에는
바나나, 키위, 체리 등 직수입 과일을 3만 5천 톤 이상 도입하겠습니다. 정부는 경제 지표와 국민의 체감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지표상 경기 회복세가 가장 중요한 민생 지표인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석 대가 연달아 부딪혀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또 경기 김포에선 가구단지 창고에서 불이 나 노동자 5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손효정 기자입니다. 출동한 구급차 옆으로 차량 한 대가 뒤집혀 있습니다. 들이받친 차량의 뒷면은 사고 충격으로 잔뜩 구겨졌습니다. 제2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하익동 근처를 달리던 SUV 차량이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건 어제 저녁 7시쯤. 충격으로 밀린 승용차가 다른 차량과 추가로 부딪히면서 SUV 운전자 30대 A씨를 포함해 2명이 다쳤습니다. 모닝 차량을 후기 추돌을 하면서 코나는 이제 전복이 됐고요. 모닝이 이제 그 추돌 당하면서 앞으로 약간 밀리면서요. 앞서 있던 올란도 차량 뒷부분과 접촉됐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일부 차로가 통제되면서 퇴근 시간대에 1시간가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운전하며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A씨 진술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김포에선 2층짜리 가구단지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창고가 모두 탔는데 근처에 있던 노동자 5명이 스스로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충북 청주 복명동 일대에선 흙탕물이 섞인 수도가 공급된다는 신고가 20여 건 접수됐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직원들이 긴급 조치를 벌여 곧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됐지만 사고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청주에서 흙탕물 수도 논란을 빚은 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에 이어 3번째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어젯밤 호남고속도로에서 차량 사고 수습을 하던 50대 도로공사 직원이 2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사고 현장 도착 후 불과 4분 만에 벌어진 참변이었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 화면은 사고 직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빠른 속도로 1차선을 달리던 승합 차량이 사고 수습을 하고 있던 도로공사 차량을 그대로 덮치는 장면입니다. 사고 발생 시간은 어젯밤 7시 51분입니다. 당시 도로공사 직원들은 전북 정읍시 주변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차로에서 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를 수습하던 중이었습니다. 카니발 차량이 네. 그 전방 부주의인 것 같습니다. 네. 전방 부주의로 그 안전설차를 그 충격을 하고 안전자가 앞으로 밀리면서 저희 직원이 그 충격에 반대편 차선으로 그 이동을 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반대편 차선에 진행하고 있는 그 차량에 네. 다시 한번 충격을 가해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1차 사고 신고를 받고 직원 2명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7시 47분. 이때부터 현장에서 1차 사고 수습을 시작했는데 불과 4분 만에 2차 또 3차 사고를 당한 겁니다. 보통 이렇게 사고가 나면 현장에 한 명이 갑니까? 2명이 갑니다. 그러면 예. 다른 한 분은요? 지금 다른 한 분은 좀 떨어져 계셔가지고 그분은 안 다치셨고요. 사망한 직원 장례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의 분위기는 침통 그 자체입니다. 그동안 고속도로 2차 사고의 위험성은 여러 번 강조돼 왔습니다. 치사율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2021년부터 3년 동안 고속도로 사고를 분석했더니 일반 사고의 치사율은 8.4%인데 2차 사고의 치사율은 무려 6.5배인 54.3%였습니다. 50대 도로공사 직원의 안타까운 죽음이 고속도로 2차, 3차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희진 대표를 포함한 어도어 경영진이 오는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영진의 해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 앞서 민 대표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큰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민희진 대표와 측근들로 구성된 어도어 경영진이 이사회를 통해 오는 31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주총에 오를 안건은 하이브가 요구해온 민 대표 등 기존 경영진 해임과 새 경영진 선임. 관건은 지난 7일 민 대표가 하이브의 주총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입니다. 오는 17일 신문이 진행되는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민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임기 5년이 보장된 만큼 자신을 해임하려는 건 부당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하이브는 민 대표 등의 경영권 탈취, 내부 자료 유출 정황이 뚜렷한 상황에서 의결권 행사를 통한 해임은 타당하다고 맞설 계획입니다. 법원이 민 대표의 신청을 기각한다면 하이브는 80%의 지분을 토대로 경영진을 교체한 뒤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특히 하이브는 민 대표 해임 뒤 그룹 뉴진스의 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경영진 교체가 불발된다면 갈등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뉴진스의 컴백 활동과 맞물려 불편한 동거가 이어질 거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양측의 충돌은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어도어 직원이 회사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광고주에게 직접 수억 원을 받는 등 횡령한 정황을 포착했고 민 대표 등이 이를 묵인했다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민 대표 측은 업계 관례일 뿐이라며 하이브의 강압적인 감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발단이 된 걸로 알려진 첼리스트 A씨에 대해 경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3월 A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내용으로 A씨는 이 의혹을 최초 제보자에게 언급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 과정에서 수주를 청탁해 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챙긴 브로커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어제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박 씨 측은 청탁을 약속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오고 간 금액의 흐름과 성격 등을 살폈을 때 일부 혐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오늘 연등 행렬이 이어지면서 서울 도심권 주요 도로 교통이 통제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낮 1시부터 내일 새벽 3시까지 흥인 지문부터 종각 구간에서 연등 행렬 준비와 시설 복원 작업을 위해 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또 연등 행렬이 시작되는 동국대 입구부터 흥인 지문 구간에 대해서도 오늘 오후 6시부터 2시간 반 동안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종각과 안국동 사거리 구간은 자정까지 교통을 통제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된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라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무기 지원 중단 경고에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라파에 대한 지상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자 최남단 도시 라파시에서 피어오른 회색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휴전 협상 결렬 직후 이스라엘은 라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지하 터널을 최소 10개를 발견하고 무장대원 수십 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된 공습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울음소리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여성과 어린이 등 10여 명이 추가로 숨져 누적 사망자가 3만 5천 명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면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무기 지원 중단 경고 이전에 녹화된 인터뷰에서 이견을 좁히길 바란다면서도
나라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agreements, but we've had our disagreements. We've been able to overcome them. I hope we can overcome them now, but we will do what we have to do to protect our country.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까지 하마스 24개 대대 가운데 20개를 괴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의 무기중단 최후 통첩 이후에 공개된 영상에서도 손톱만 가지고도 싸울 것이라며 라파 지상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אמרתי כבר שאם צריך נילחם בציפורניים, אבל יש לנו הרבה יותר מאשר ציפורניים. ובאותן תעצומות נפש, בעזרת השם, יחד ננצח. 미 백악관은 이스라엘에 지상전 대신 하마스를 격퇴할 여러 대안을 제시하면서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at we do not support is a major ground operation in Rafah, a city now sheltering over 1 million people, since we believe there are better alternative ways to go after Hamas. 카이로에서 휴전 협상은 양측이 책임을 떠넘기며 결렬된 가운데 미국과 이집트 등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중재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팔레스타인 내 투표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유엔 회원국 권리를 부여하는 결의안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압도적인 다수의 찬성으로 유엔 총회를 통과했습니다. 표결에 반발해 단상에선 이스라엘 대사는 유엔 헌장을 파쇄기로 갈아버리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의 유엔 가입이 부결된 뒤 3주 만에 열린 유엔 총회. 안보리가 팔레스타인 가입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이 압도적 다수인 143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Draft Resolution A/ES10/L30/Rev1 is adopted. 현재 옵서버인 팔레스타인의 정식 가입은 안보리 승인이 필요합니다. 대신 총회는 팔레스타인에 투표권만 빼고 대부분의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은 올해 가을 유엔 총회부터 발언권, 의제 제안권, 총회 산하 국제회의 참석권 등을 갖게 됩니다. Famine is settling in by design and by the decision of the Israeli government, killing the most vulnerable among our people. Children and women. 이스라엘 대사는 테러 집단에 특권을 주는 건 유엔 헌장에 어긋난다며 실제로 헌장을 파쇄해버렸습니다. So that you can see exactly what you are inflicting upon the UN Charter with this destructive vote. This is 이스라엘을 포함해 미국 등 9개국이 반대했고 영국과 독일 등 25개국은 기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팔레스타인의 유엔 내 지위 강화가 이스라엘과 공존하는 2국가 해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외교적으로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지만 가자 지구에서는 여전히 무고한 희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러시아가 준비 중인 전술핵무기 훈련이 서방 미사일의 러시아 영토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영국과 프랑스의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런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 계획된 훈련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일 전술 핵무기 훈련 준비를 명령하고 전날 전승절 열병식 이후에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군이 전술 핵무기 훈련을 위한 공동 준비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징집 대상인 우크라이나의 젊은 남성들이 이웃 나라로 도망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슬로바키아 국경수비대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무단 입국한 우크라이나 젊은이가 총 3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그네사 코페르니카 국경수비대 대변인은 이번 달 첫째 주에만 45명을 체포했다며 지난 3월에는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원이 민간인 복장을 하고 국경을 넘어온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한 무기가 바로 드론입니다.
우리 군도 대학 등 민간과 손을 잡고 전투용 드론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 성과를 선보이는 전투 시연이 열렸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영공에 나타난 적의 드론. 아군을 금방이라도 공격할 듯 위협적으로 움직입니다. 출동한 국군 기동방어부대가 드론건을 쏘자 맥없이 추락합니다. 고속으로 날아온 정찰 드론이 적 위치를 빠르게 파악합니다. 위치 데이터를 입력하자 소총을 탑재한 드론이 빗줄기를 뚫고 날아올라 제압 사격을 가합니다. 현대전의 필수 무기로 자리 잡은 전투용 드론 활용을 선보이는 경연대회입니다. 우러 전쟁이라든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투 등을 통해서 매일매일 드론이 전술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분단 국가인 우리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대비가 돼야 되는 시점이고요. 적 진영을 손바닥 보듯 들여다볼 수 있는 건 물론 수류탄이나 미사일로 정밀 공격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다치지 않는 만큼 우리 군도 드론을 비롯한 무인 전투 체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드론 분야를 포함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의 발전된 기술을 확인하고 구미권역 국가 중요 시설 대드론 통합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원동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자체 역시 기업과 손잡고 전시회를 여는 등 방위산업 분야 지원을 늘릴 방침입니다. 중요 시설인 산업단지를 대드론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지금 이 작전사령부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국가 안보도 지키고 방위산업도 육성하는 그런 일에 구미시가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방위는 물론 민간 분야 활용 범위도 무궁무진한 드론 산업의 가치는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처음으로 북한 내 인권 침해 실상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 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발간 10년을 기념해 마련됐는데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가 함께 주목한 가운데 북한 인권 침해 실상과 개선점이 동시에 논의됐습니다. 현장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단상에 오른 두 탈북민 여성이 참혹한 북한 내 인권 실상을 가감없이 전달합니다. 엄수색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항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상을 주입받았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연락했는지 등을 캐내려고 임원은 4개월 동안 고문을 당했고 아르헨티나에서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단독 세미나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남미 전체적으로 봐도 북한 인권을 주제로 이런 대규모 행사는 처음입니다. 정부와 학계, 언론 대표 인사 150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3대 세습에 대한 질문도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우리도 누려보고 싶다는 마음이 아주 북한 주민들에게 강하기 때문에 김조의 정권 때는 아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Pero sí es algo que no se ve en las noticias porque bueno, el régimen está muy cerrado respecto a él. Y me enteré de muchas cosas que no sabía o que no estaba tan profundizada sobre el tema. Muy interesante la charla. 한국에서 제일 먼 곳인 아르헨티나에서 비교적 근래에 탈북하신 분의 말을 들은다는 것은 정말 참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간된 지 1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습니다. 주 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은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만큼 이번 행사의 의미가 크다는 점을 밝히며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와 협력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아르헨티나는 물론 중남미 지역의 인식과 관심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한미일 3국 공조하에 같이 이 국제사회에 제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북한 내 인권 상황은 너무도 열악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부분에서 주민들의 자유권과 사회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 내부에서는 외부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라고 탈북민과 참석자들도 이번 행사처럼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낱낱이 밝히는 자리가
좀 더 많아져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저는 비록 지금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 자유를 얻지 못한 많은 나의 가족, 친구들은 북한에 살고 있고요. 그들을 위해서 저는 꾸준히 활동하고 있고 또 활동하려고 합니다. 납북, 그다음에 또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 이런 모든 부분들에 광범위하게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높이고 또 그 목소리를 높인 만큼 북한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 정권의 아킬레스 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테슬라의 충전 네트워크 확대 속도를 늦추겠다는 입장을 열흘 만에 바꿔 올해 충전소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간 10일 X에 테슬라는 올해 수천 개의 충전기를 새로 만들기 위해 이른바 슈퍼차저 충전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데 5억 달러를 훨씬 넘게 지출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달 말 슈퍼차저 인프라 담당 책임자인 레베카 티누치와 그의 밑에서 일해온 500명 대부분을 해고한 바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각국 증시 대표 지수가 현지 시간 10일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파리 CAC 40 지수는 전날장보다 31.49포인트 오른 8,219.14로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으로 지난 3월 28일 세운 종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파리 증시 상승은 유럽 경제 회복세와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도 52.41포인트 오르면서 6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습니다. 또 프랑크푸르트 증시 DAX 지수도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학생들에게 밥을 챙겨주기 위해 충북교육청이 다음 달부터 아침 간편식 무상 제공 사업을 시작합니다. 일단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해보고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합니다. HCN 충북방송 이완종 기자입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 증진과 학업 성취 향상을 목적으로 학교별 수요를 조사해 간편식을 무상 제공하는 충북도 교육청 수요자 중심 아침 간편식 제공 사업. 윤건웅 교육감의 공약으로 사업이 지난해부터 추진돼 왔으나 현장 교사들의 업무 부담 우려 등에 부딪히며 그동안 수차례 관련 TF회의에도 교사들과 교육청의 입장차만 확인해왔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아침 간편식 사업. 이에 충북교육청은 다음 달 시범 운영을 통해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시범학교에는 규모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의 운영비와 1인당 4천 원의 간편식 구매 비용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특히 간편식을 관리 배급할 단기 인력을 각 학교에 배치하고 관련 행정 업무 역시 관할 교육지원청이 맡는 등 교원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내놓은 상태입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12월까지 진행하는 시범 사업이 끝난 뒤 곧바로 전 학교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 방향성과 추진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본의 시범 운영을 통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을 하고 문제점 파악을 통해서 그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생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아침 간편식. 교사 업무 과중 우려를 딛고 연착륙할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오늘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딱 130년이 된 날인데요. 이를 기념해 아시아와 유럽 등 5개 나라 세계 혁명도시 대표들이 동학의 발상지인 전북 정읍에서 만났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인종도 성별도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동상으로 재현된 동학농민군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세계사에 기록된 혁명들을 연구하는 학자와 단체장 등 각국 대표단입니다. 뿌리는 다르지만 낭독문을 읽으며 사람이 하늘이라는 동학의 정신을 공유합니다. 도시를 달리하고 있지만 다시 사람이 하나 되는 세상. 개혁과 투쟁이라는 가치 아래 모인 세계혁명도시 연대회의는 벌써 3년째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콘퍼런스 주제는 혁명과 평화입니다. 정의와 평등, 제국주의와의 투쟁에서 비롯한 근대 전환기의 농민혁명. 그 유지를 받들어
불평등과 전쟁 위기 등 현실 과제를 해소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Both municipalities have stories about people who sacrificed their lives, and so it's really, really important that we keep sharing these stories, in particular in the world that we live in today. 정읍시는 지난 3년간 회의에 참여한 곳들을 회원 도시로 삼아 행사를 정식 국제회의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참가국 수를 더 늘리고 국제기구와 협력할 방안도 찾는 중입니다. 세계 혁명도시 간의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서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 그리고 미래화를 이끌어가면서 혁명도시 우리 정읍의 역사적 정체성을 바로 세운다는 점에서 이번 주말에는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에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정부 행사와 정읍시 행사가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매스컴미션의 첨단을 가는 텔레비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방송을 개시했습니다. 이번에 3일간의 시험 방송을 마친 SLKG에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개표를 지켜보는 주권자의 눈길은 밤을 밝혔는데 텔레비전 라디오 중계방송과 각종 언론기관의 속보판에 눈과 귀를 모은 시민들의 표정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보였습니다. 3, 2, 1. 역사상 처음으로 칼라 방송을 시작했다. 칼라 TV의 자동화 시대 개막. 가정 국교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영어, 수학, 국어 세 과목을 방송하고 32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우리나라 대표팀은 첫 골을 장식했습니다. 늘어나는 수출은 곧 국력이며 우리의 밝은 미래를 보장해주는 일입니다. 빠른 변화에 맞춰 우리나라 TV 기술은 전 세계 최고로 성장했다. 2024년 올해 최고의 기술력을 모아 본격적인 AI TV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관련 부품들도 한국 경제를 이끌었으며 더불어 콘텐츠 산업도 폭발적으로 커지게 됐다. K 콘텐츠 산업 수출액과 매출액은 가전을 넘어서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어린이날 연휴에는 비가 와도 길이 많이 막혀도 밖으로 나오셨죠. 이번 주말엔 휴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비 예보까지 있어서 이번 주말 고속도로 교통량은 최근 주말에 비해 적겠습니다. 나오신다면 와이퍼나 타이어 등 차량 상태도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직 고속도로 상황은 괜찮지만 그래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백번고속도로 노우지 분기점 보고 계신데 일산에서 판교 쪽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나 지금 하위차로와 갓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뒤로는 1km 구간 정체입니다. 송내를 중심으로는 양방향 교통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은 괜찮고요. 강원권으로 향하는 52번 광주 원주선의 정체가 생겼습니다. 원주 쪽 초월 부근에서 2km 구간 막히는데 50번 영동선도 이제 용인 부근으로는 앞차와의 차 간격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인천 쪽으로 가신다면 군포 부근 4차로와 갓길에 화물차가 고장나 서 있습니다. 전방 잘 살펴주시고요. 60번 서울 양양선은 아직까지 한산한 모습입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도 괜찮습니다. 오늘 부산 쪽 낮 12시 때가 가장 힘겨울 것으로 전망되고요. 충청권 상황도 좋고 25번 논산 천안선도 괜찮습니다. 다만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부근으로는 1차로에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나 1km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운전할 때는 앞을 잘 봐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이번 주말도 우산이 필요합니다. 오늘 오전에 서울과 경기 북부 그리고 강원 북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지방에 비가 확대하겠는데요. 이번에도 남해안과 제주도에 많은 비가 옵니다. 제주 산간에는 12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80mm 이상의 큰 비가 오겠고 수도권은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합니다. 중부 서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 내려져 있는데요.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비는 오늘 밤에 서울과 경기 북부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15.8도, 청주가 15.6도, 대구가 13.2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청주 26도, 창원은 23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다시 맑고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